상권이 번지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는 상권도 고급화 그리고 핵심화가 될 거예요. 최우선으로 받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는 약국이 되겠네요. 약국 좋아요. 통으로 빌리면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요. 두세 칸. 대신 평당 임대료를 더 높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정 PD입니다. 26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집값, 그 이면에는 대출 절벽과 강력한 규제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26년 빌딩 시장 전망에 대해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빌딩 전문가인 한소영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26년 빌딩 시장 전망 핵심만 딱 짚어주고 먼저 가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매수자한테.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산다는 거는 대출을 활용을 해서 사는 건데 그 대출에 가능한 금액이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준 잣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는 감정평가, 이 대지, 이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임대 수익률이 더 중요해진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매각되는 건물의 특성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6년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현금 유동성이죠. 네, 현금 유동성. 지금 현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건물에서 도는 현금 유동성이 있지 않으면 아예 대출조차가 안 되니까 매수할 수 없는 건물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년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보다 레버리지 관리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금리에도 있을 것 같아요. 26년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6년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아직 동결화되고 인하가 되진 않았는데 이번 26년에는 한두 번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연준에서 어쨌든 두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한국도 적어도 한 번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출로 인해서 건물 매수세가 조금 더 폭등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시장의 동향을 읽고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거래되는 건물의 유형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은행권 대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건물은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물을 가장 우선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3% 이상이라도 나오는 건물, 근데 되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강남 외권 같은 경우에도 입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물 위주로 먼저 팔리죠. 네, 대신 부피감이 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임대가 잘 맞춰진 건물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밸류업해서 매각까지의 엑시트 전략이 확실한 건물, 그것들이 조금 팔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진 건물이 대세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거는 저희가 그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코로나 때 정부가 완전 다 풀어줬었어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중요시하는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팔리다가 그 다음 또 뭐가 회복이 되니까 밸류업이 좀 일어났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르륵 팔리고 또다시 공실이 지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이클인데 지금은 금리가 높고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할 때는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장을 우리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또다시 밸류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는 장이 돌아올 텐데, 단 이전만큼 밸류업을 해서 팔았을 때만큼 많은 이득이 남지 않은 거를 우리 알아요. 지가 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활발하게 밸류업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임대 수익률을 찾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금매가 나오는 물건 중에 정말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밸류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닌 경우는 이제 뭐 임대를 잘 맞추는 거. 네, 특히 밸류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신축은 좀 꺼려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신축하세요라고 100% 제시할 수 있는 물건이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역삼동인데 평당 주변에 1억에 팔렸어. 근데 평당가가 뭐 매도인의 상속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로 인해서 평당 6,500에 판대. 그 정도면 신축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매물이 있냐고요? 없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내수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다. 세계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주식 시장이랑 금융 시장만 놓고 보면은 정말 역대급 호황이거든요. 요즘 얼굴이 좋더라고요. 무슨 것이 큽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내수는 안 좋은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보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딩이라는 거는 50억, 100억 보통 작으면 이렇고 크면 몇 조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껏 말씀드린 레버리지인데 은행에서 보는 기준이 기존 감정가 곱하기 LTV에서 DSCR로 바뀌었어요. DSC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순영업이 그러니까 총 임대료에서 관리비 뺀 그거를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눈 금액이거든요. 우리를 판정하는 기준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에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은행에 맞춰서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은행권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전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건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에요. 26년에 좀 핵심 같은 경우가 얼마나 오를까라기보다는 이자 감당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시가가 좀 오르고 하려면은 그 상권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뚜벅 소용을 하면서 봤듯이 상권이 좋은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아니면 주변으로 좀 퍼져나가기도 할까요? 원래 상권이라는 거는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껏 그래왔고 번지는데 그걸 늦게 따라가면 계속 나는 돈을 뺏기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가장 활발한 상권을 보면 한남동, 용산, 그리고 압구정, 성수잖아요. 근데 이 네 지역은요 주택 가격으로 봐서도 최상위 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번지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는 상권도 고급화 그리고 핵심화가 될 거예요. 압구정에서 번져서 신사동으로 번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신사동이 하급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급지 중에서도 요지는 있지만 번져도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상권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특히 제가 강남역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앞으로 올라갈 송정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동서고가가 이제 지하화되고 하면서 공원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그 공원 바로 앞에 굉장히 비싼 주택 그리고 상업지가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고급화가 되는 그 공간, 공원 앞 아니면 한강 앞 이런 지역이 상권이 핵심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엄마들 거기서 모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순락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곽 그쪽 한쪽 라인만 쫙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번지기 전에는 원래는 어디였냐면 익선동이었죠. 익선동도 마찬가지. 왜 익선동이 번졌겠어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한옥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게 상권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제 힘들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서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결국은 상급지다. 계속 이제 상급지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상급지 다 가고 싶죠.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게 상권이 주변에 퍼지면은 그쪽으로 먼저 조금 잡고 있으면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PD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고 싶다. 상급지 가고 싶다.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상급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갈 수 있는 한정은 더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 상권도 상급지로 더 가고 싶고 더 가려고 애쓸 건데 그 상권이 다른 데로 번진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저같이 이제 뭐 빌딩 시장에 조금 병아리 같은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빌딩 시장에 들어오는 목적을 일단은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빌딩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주택을 상급지로 가서 내가 그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냥 빌딩에 일부는 내가 직접 살고 일부는 임대료를 얻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할래 이런 분들이면 꼭 요지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외권 뭐 북촌도 괜찮고 종로 쪽, 그 다음에 뭐 마포구 이런 쪽에 아직 지가가 덜 반영된 쪽에 들어가셔서 자그마한 50억 언더인 건물을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투자로 빌딩 시장에 들어오는데 소액으로 하실 거면 이제는 진짜로 힘든 시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야 되는 지역을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전 종로? 종로? 네, 종로. 종로는 땅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작거든요. 물론 이거를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려면 힘들잖아요. 신축하려면 땅이 작기 때문에. 근데 살짝만 손 봐서 있는 거에서 살짝만 예쁘게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 내가 쓰고 일부는 활용을 하시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건물에 접근을 했을 때 그 건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밸류업을 목적으로 해서 엑시트 전략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임대가 먼저잖아요. 맞아.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기다리다 보면 임대 맞춰주고 매각되는 게 옛날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매입하기 전에 임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입지가 좋다면 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임차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내가 브랜드를 넣어도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너무 어렵다. 밖에 현수막 달면 되지 않냐. 그것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보여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애들이 요즘 애들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노출이 좀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하시기 전에 꼭 임대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런 단점이 있으면 이걸로 커버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드시지 않으면 매입하시지 마세요. 임대가 어떻게 맞춰지느냐를 핵심으로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잖아요. 건물도 이제는 브랜드다. 임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사실 안경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안경 브랜드들이 되게 대세였는데 맞아요. 26년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들은 안경 브랜드이긴 한데요. 안경을 파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경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들은 잘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부동산 좋은 지역을 선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를 노출을 엄청나게 다른 브랜드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여기서 트렌드의 성향이 조금 바뀐다? 추가된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리테일, 뭐 의류, 액세서리, 안경 뭐 이런 쪽으로 주로 했다면 특히 화장품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진 않는데 플러스 이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 웰니스, 그러니까 건강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올무스라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올리브영 무신사 뭐야? 올무스? 스타벅스? 아니다. 올무다.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 네, 이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했었다면 플러스 건강, 영양, 웰니스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조금 시장을 키우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신사도 마찬가지죠. 기존에는 주로 의류 패션이었잖아요. 근데 기존 뷰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뷰티를 조금 더 키우려는 확장을 하려는 그런 기조가 보이고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26년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웰니스 브랜드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웰니스. 그러면 건물주가 가져야 되는 임차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영, 뭐 무신사,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랜드가 컸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으려면 조그만 공간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 우리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는 내수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계속 하루에 수천 개가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고 싶은 거는 테스트 베드거든요.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시장이다 보니 소비자들을 만나서 어떤 수익률을 내는지 테스트 베드를 하고 싶은데 건물 일반적으로 한 50평이고 2종이면은 한 층에 30평 정도 되잖아요. 25평 정도. 그러면은 통으로 빌리면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요. 두세 칸으로. 대신 평당 임대료를 더 높이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원인 거를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임차인도 공실이 없게 잘 돌아갈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훨씬 잘 들어오네. 그리고 또 하나 공실이 1층 전체를 빌려주면 갑자기 얘네들이 나간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비어버리잖아요. 근데 조각조각 내서 뭐 3개로 쪼개버리면 하나 나가면 2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실의 위험성도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좀 핫한 상권을 가보면은 계속 1층이 계속 바뀌잖아요. 갈 때마다 뭐가 바뀔 거 하는데 이게 건물주들이 좀 유연하게 설계를 한 거였네요. 설계를 했다기보다 사실은 설계 당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돈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되고 이걸 읽으신 건물주들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 중에서 뭐 블루 엘리펀트나 젠틀몬스터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26년의 웰니스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브랜드라기보다 업종을 뽑고 싶은데 그게 약국. 약국. 지금 신논현역 가보시면 대로변에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제일 그랜드 약국. 거기 가보시면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에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병원 갔다가 성형외과 갔다가 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는데 제가 뭐 산다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건강 영양제 요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그런 웰니스 상품 있죠. 그 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이긴 한데 웰니스 플러스 뷰티까지도 팩도 팔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약사들, 잘생긴 약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영상에 나와서 이것저것 설명하면 또 조회수도 엄청 몇만씩 나오더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이런 약을 처방을 해주고 추천해주고 이러면 괜찮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매출 증대도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국이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그럼 그 약국이 사실은 그 2층에 병원을 두고 1층에서 그냥 처방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일반적인 약국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약국의 얼굴이 조금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약국이 올리브 영화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병원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면 메디컬 빌딩의 이미지도 생길 거고 그리고 조금 뭔가 약국을 보면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고급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좀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건물주한테도 좋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럼 26년에 건물주로서 최우선으로 받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는 약국이 되겠네요. 약국 좋아요. 약국. 제가 최근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자본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얘기만 들으면 뭔가 재개발 같고 재건축 같고 되게 뭔가 곧 뜰 것 같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정된 주변의 상가들, 그러니까 상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택이 대단지로 개발이 된 그 주변에 건물을 사서 항아리 상권의 이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작고요. 그다음 학세권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다음 그 엄마들 앞에 나와서 애들 데리러 가면서 커피 뭐 베이커리 먹는 그것도 아주 수요가 작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상권이 되게 애매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거는 전 무조건 반대예요. 건물 투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은데 더더욱 쉽지 않은 장을 만들고 있어서 요즘은 그래요. 매수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건물을 하나 파셨거나 아니 두세 번 뭐 파셨거나 아니면은 계속 보고 있는데 못 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게 뭐냐면 내가 50억짜리 매물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은행에 막상 넣어보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죠. 같은 지역에 같은 건물인데 감정가도 안 나오고 그다음 대출도 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매도자분들은 결국 오래 나와 있던 물건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물건 가격을 내려야 팔린 시장이네 결국. 그래서 물건이 아예 들어가거나 아니면 버티고 있는 중이신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좀 잘 잡으려면은 그 금매를 잘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금매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금매를 잘 잡는다는 거는 사실 저는 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운에 맡기고 플러스 오늘 저와 만약 빌딩 소형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내일 제가 전화해서 대표님 물건 나왔어요. 이거 하세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동안 쌓여진 매수 고객분들이 있고 저와 이제 훨씬 대화를 많이 하고 이분의 사정을 훨씬 많이 아는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먼저 물건이 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아시고 꼭 중개사분들 많이 미팅을 해보시고 좀 이분한테는 신뢰가 간다 하시면 나 여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이거를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중개사들은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는. 그래서 나 지금 급하고 나 꼭 하고 싶고 난 당신 믿어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셔야 좋은 금매를 언젠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고객분들이 되게 많군요. 요즘 엄청 많아요. 저도 그 고객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데 쩐이 없네요. 이게 어떡합니까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안 되고 금매도 못 잡고 이거 어떡합니까? 뭐 옛날 같으면 제가 공동으로 하세요 하겠는데 그런 장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주식으로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건물주가 그냥 단순히 재매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편집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역할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편집자, 그러니까 에디터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전문가인 중개사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조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좋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잘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짧게라도 단기라도 들어와서 이 건물에 잠시 머물면서 이 건물의 이미지를 조금 더 공실이 없는 건물로 만들어 줌으로써 1층이 그렇게 되면 2, 3층도 잘 되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시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좋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셔야 됩니다. 머스트. 네. 그래서 건물을 사시기 전에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 머리로 생각하시고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잘랐을 때 이대로 단기적으로 주변 임대 시세 보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웠나요? 네, 세상이 떨리는군요. 좀 많이 어색해요. 어색한 모습이 너무 짜증나.
네, 오늘 이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